다음에 13번이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사소통이라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앞에서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의사소통은 정보 전달 또는 정보 교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유형은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공식적 의사소통 형태는 어떤 것도 있다? 원형, 사슬형, 수레바퀴형, Y형, 완전 연결형 같은 것들이 있고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뭐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프바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문제 좀 보시면 1번 집단 구성 요소 간의 통합과 조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2번 공식적 의사소통의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완전 연결형이다. 3번 그래프바인은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4번 공식적 의사소통의 유형 중 중심물이 가장 뚜렷한 유형은 원형이다. 5번 일반적으로 직접 의사소통이 간접 의사소통보다 정확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론적인 때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그림상으로 공식적 의사소통의 유형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심인물이 가장 뚜렷했던 것은 수레바퀴형이 됐던 거죠. 그래서 13번의 4번 지문의 오른표는 공식적 의사소통의 유형 중 중심물이 가장 뚜렷한 유형은 수레바퀴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14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제 정리했던 내용도 간단하게 리뷰하고 나서 문제 해결하면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제일 먼저 의라는 관점에서 집단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는 거고요. 어떤 관점으로? 집단 의사결정의 핵심은 상호작용에 있는 거고요. 상호작용이 잘 되면 장점을,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 단점을 가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집단 의사결정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일단 정리했던 기법 명칭들만 쭉 지나가 보면 제일 먼저 브레인스토밍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고든법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델파이법, 네 번째, 명목 집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금 달리 갈래해서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지명 반론자법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모두 얹어드렸어요. 집단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지명 반론자법도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모두 있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 했냐면 집단 의사결정의 오류에 대해서 정리했고 오류한 관점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애쉬 효과와 스놉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애쉬 효과는 뭐라고? 편승 효과라고, 스놉 효과는 백로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념 정리했고 이제 그 내용들을 14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보시면 14번 집단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브레인스토밍, 2번 명목집단법, 3번 지명반론자법, 4번 델파이법, 5번 고든법. 답 고르시는 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요. 3번 지명반론자법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이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리더십의 행동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일단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행동 이론의 핵심은 각 이론별로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탄넨바움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탄넨바움은 리더의 권한 영역과 부하의 자유 재량 영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리더십을 전제적 리더와 민주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눠 놓았던 거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가 있는 거고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해서 구조주도와 고려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리더십의 유형을 모두 네 가지, 둘 다 높은 경우, 둘 중에 한 가지만 높은 경우, 둘 다 낮은 경우라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다음 세 번째,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였고요. 다음에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관리 격자 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1,1에서부터 9,9까지 총 81가지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수미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미수미는 퍼포먼스와 메인테넌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라지 P, 라지 M, 스몰 p, 라지 m, 라지 p, 스몰 m, 스몰 p, 스몰 m이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내용 근거해서 15번 문제 보시면 15번 리더십의 행동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탄넨바움은 구조주도와 배려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2번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측정 도구로 리더 행동 설문 기술서와 리더 의견 설문서를 사용하였다. 3번 브레이커와 모트는 오하이오 대학 연구를 연장시켰다. 4번 블레이크와 모트는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사용했다. 5번 미수미는 리더의 구조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을 각각 성과와 관계로 보았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고요. 답은 1번이고요. 탄넨바움은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리더의 권한 영역과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 다음에 구조주도와 배려를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한 것은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가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가 15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16번 리더십의 상황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은 그냥 정리, 아까도 그냥 지난 차트에서 정리를 그냥 쭉 해드린 형태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문제 가지고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보시면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허쉬와 블랜차드 이론에 의하면 부하의 성숙도가 낮을 때 지시형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2번 허쉬와 블랜차드의 모형의 참여적 리더십은 관리 격자 이론의 9,9형에 해당한다. 3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사용된 상황 변수는 종업원의 특성과 작업 환경의 특성이다. 4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부름의 기대론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5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 내재론자인 경우 참여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문제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허쉬와 블랜차드의 참여 리더십은 관리 격자 이론을 얘기하면 해설과 마찬가지로 1,9형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번 뭐에 대한 얘기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X로 동질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리더십이고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Y로 이질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개념선에서 좀 다른 관점에 대한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17번 보시게 되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고요. 일단 1번 변혁적 리더십은 현상을 변화시키자 노력함, 거래적 리더십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2번 변혁적 리더십은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는 목표를 지향하는 거고 거래적 리더십은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3번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자아실현과 같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동경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한다. 4번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적이고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도록 부하들을 격려할 거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들은 규칙과 관례를 따르기를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5번 변혁적 리더십은 질문을 하여 부하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함께 일할 거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네 가지 점을 얘기하면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8번 조직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조직이론 관점을 정리했던 조직이론은 민츠버그의 얘기와 오우치의 얘기와 그란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되는 건데 역시나 예전에도 이거 관련된 얘기들 전부 다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거고 이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 18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역시 이쪽은
문제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바로 보면 조직 관련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민츠버그는 조직의 어떠한 부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생산 핵심 부문, 전략 경영 부문, 중간 관리 부문, 기술 지원 부문, 일반 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2번 사이먼은 조직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하여 조직은 대내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번 버나드는 조직 유지의 기본 요소로 공통 목적, 의사소통, 공헌 의지를 제시하였다. 4번 오우치는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여 둘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기업 조직을 제시하였다. 5번 그라너는 조직 수명 주기를 창업 단계, 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 순으로 설명하였다. 답은요? 2번이 되는 거고요. 조직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하여 조직은 대내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버나드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버나드는 조직 균형론을 통해서 이러한 설명들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19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7S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 7S 모형 어떤 얘기를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모두 7가지 S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7가지 S가 뭔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 하나. 또 하나, 그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shared value, 공유 가치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 안에서 19번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파스칼과 피터스가 조직 문화의 7S 모형에서 조직 문화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로 제시한 것은 이고요. 1번 공유가치, 2번 전략, 3번 구조, 4번 시스템, 5번 구성원이고요. 역시 답은 1번 공유가치가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이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피터 생게가 주장하고 있는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는 모두 5가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명칭만 떠올려드리면 멘탈마들, 정신 모형, 개인적 수련, 공유 비전, 팀 학습, 시스템,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20번 다음 중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스템 사고, 2번 개인적 수련, 3번 상징 모형, 4번 공유 비전, 5번 팀 학습이고요. 답은 3번이고요. 피터 생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징 모형이 아니라 멘탈 마들, 정신 모형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